옛말에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모를 등에 업고 흉가로 향한 가련한 여인. 남편이 비웃으며 던져준 그 패가가 훗날 가문을 살릴 보물창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의 지혜가 담긴 오늘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지요. 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는 박씨라 불리는 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본래 보잘것없는 장사꾼에 불과했으나 영리하고 대담한 수완으로 큰 부를 쌓아 도성 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박씨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명예와 권세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박씨의 곁에는 조강지처인 연하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박씨가 끼니조차 있기 어렵던 시절부터 삿바느질을 하며 뒷바라지했고 박씨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비단 장사치를 직접 만나며 지혜를 보태 가문을 일으킨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들의 모임에 드나들기 시작한 박씨의 눈에 검소하고 조용한 연하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출세의 걸림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박씨는 사랑방으로 연하를 불러 차가운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부인, 내 결심은 확고하오. 가문의 앞날을 위해 권세가인 이판서택 여식과 혼인을 약조했소. 그러니 그대는 이제 이 집을 나가 주어야겠소. 박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이미 마음을 굳힌 박씨의 눈빛에서 어떤 호소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에게 이토록 모질게 구십니까? 하지만 서방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을 나갈 때 몇 가지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박씨는 연하가 값비싼 폐물이나 재산을 요구할 것이라 짐작하고 비웃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보석이나 비단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시오. 내 조강지처에 대한 마지막 자비로 생각하고 기꺼이 내어주리다. 하지만 연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씨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금은보화는 필요 없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우물과 마을 사람들이 오물을 버려 악취가 진동하는 똥밭, 그리고 뒷산에 귀신이 나온다며 방치된 흉가 문서를 제게 주십시오. 박씨는 연하가 이별의 충격으로 제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이로다.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가서 무엇에 쓰겠다는 말이냐? 좋소. 내 그 문서들을 당장 내어줄 것이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연하는 박씨가 던져준 문서를 품에 소중히 안고 차가운 방 바닥에 엎드려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동자 속에는 이미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박씨와 새로 들어올 안방마님인 이 판서의 여식은 연하의 요구를 듣고는 배를 잡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교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새 안방마님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지요. 세상에 저리 미련한 여인이 또 있을까요? 금은보화와 비단 대신 똥밭과 흉가를 택하다니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구려. 박씨 역시 아내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곁에 있던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박씨의 눈에는 연하가 자신의 앞길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박씨는 당장이라도 골칫덩이를 치우게 되어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허, 부인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놓유. 저 미련한 여인은 평생 우물 냄새나 맡으며 살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제 한양의 명문가로 거듭날 일만 남았소. 하지만 연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한마디를 더 보태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형님께서는 부디 이 집의 비옥한 논밭과 화려한 보물들을 모두 가지십시오. 저는 재산 대신 지금 유배지로 쫓겨날 처지에 놓이신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눈을 번뜩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실 박 씨는 출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을 먼 변방으로 내쫓을 궁리를 하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게 어머니는 그저 귀찮은 짐일 뿐이었지요. 좋다, 좋아. 내가 그 노인네까지 데려가겠다면 내 더는 바랄 것이 없구나. 어서 짐을 싸서 떠나거라. 다시는 이 북촌 땅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하는 박 씨의 차가운 명령을 뒤로하고 뒷방에 홀로 앉아 눈물만 흘리던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충격으로 말씀까지 이르신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연하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분토 속에 버려진 처지이나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어 진정한 황금을 일궈내겠다고 말이지요.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연하는 가녀린 어깨에 괴나리 붓짐 하나를 메고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들에게 매정하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한마디 말도 잃어버린 최 씨 부인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한양의 화려한 기와집을 뒤로하고 두 여인이 향한 곳은 경기도 끝자락에 위치한 황무지, 명당골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물이 묻은 문서를 들고 유배지로 향하는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험한 길을 가누? 쯧쯧, 모시는 노인네까지 있으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으나 연하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하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집신 속으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픔을 참으며 시어머니가 혹여 추울까 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 씨가 던져주었던 똥반 문서와 흉가 문서가 꼬질꼬질하게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지요.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문서를 쥐고 가는 유배길이었으나 연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걷고 걸어 마침내 도착한 명당골의 끝자락에는 허물어져 가는 초가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썩어 문드러졌고 담장은 이미 무너져 내려 동네 개들이나 드나들 법한 처참한 몰골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애군이 낄까 두려워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저런 흉가에서 사람이 산단 말이냐. 귀신이 잡아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으나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등에 업힌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먼지가 가득한 마룻바닥을 치맛자락으로 직접 닦아내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방 아니었으나 연하는 오히려 밝게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람이 새어드는 비좁은 곳이나 이곳이 머지않아 우리의 궁궐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흩어진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너진 담장 대신 장차 세워질 높은 기와담이 보였고 악취 나는 밭 너머로 황금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쩍새가 울었으나 연하의 마음속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왔던 비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연하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몰래 쥐어주었던 마지막 비녀와 은가락지였지요. 연하는 주저없이 고을의 전당포를 찾아가 그 귀한 폐물들을 넘기고 엽전 몇 구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기이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마다 쌓여있는 거름과 오물을 모두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넉넉한 값을 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을 주어도 치우기 힘든 더러운 오물을 제 돈 주고 사겠다는 연하의 제안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까닭이지요. 사람들은 연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여편네가 유배 생활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친 과부가 들어와 동네 물을 다 흐려놓는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수레를 끌며 악취 나는 오물을 직접 실어날랐습니다. 마을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모아 박 씨가 주었던 그 척박한 똥밭에 쏟아붓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연하의 고운 살결은 검게 그을리고
섬섬옥수 같던 손등은 흙먼지로 인해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옷에서는 항상 고약한 냄새가 가시질 않아 마을 아이들조차 연하가 지나가면 코를 막고 도망쳤지만 연하는 밭에 걸음을 섞으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며 고개를 돌리는 이 분토 속에 훗날 자신을 다시 한양으로 돌려보낼 거대한 생명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낮에는 온종일 악취 나는 똥밭에서 흙을 만지던 연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면 홀로 뒷마당의 마른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우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물줄기가 끊겨 버려진 채 돌멩이와 낙엽만 가득 쌓여 있던 곳이었지요. 연하는 희미한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우물 안으로 내려가 차가운 흙바닥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드러내고 굳어버린 땅을 긁어내는 연하의 고운 손은 어느덧 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손톱 밑에서는 시뻘건 핏물이 배어나와 흙을 적셨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주먹조차 쥐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단 한 번도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둔탁한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며 수군거렸습니다. 죽은 땅에서 물을 찾겠다니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로세. 저 여인이 정말로 실성을 한 모양이야. 하지만 연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조롱하며 던져준 이 쓸모없는 우물이 장차 자신과 시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열쇠가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차가운 새벽 서리가 내려앉아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와중에도 연하의 이마에는 뜨거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한편 한양의 화려한 저택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 씨는 비단 방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미련한 여편네가 이제는 땅속에 구멍을 파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지. 역시 사람은 타고난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인데 제 처지도 모르고 헛된 꿈을 꾸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박 씨는 연하가 절망 속에서 미쳐버린 것이라 단정 지으며 새 안방마님의 비단 옷자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집념은 박 씨의 천박한 비웃음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땅속 어둠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게 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물 안에서 흙을 파내던 연하는 문득 위쪽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실어증에 걸려 집 안에서만 머물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리 그날따라 최 씨 부인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하가 놀라 우물 위로 올라오려 하자 최 씨 부인은 갑자기 팔을 휘저으며 기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즐거워서 추는 춤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기운을 손으로 훑어내리는 듯한 절도 있고 신비로운 몸짓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시어머니의 거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발걸음은 우물 주위를 3번 돌더니 돌연 우물의 북쪽 벽면을 가리키며 멈추어 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손가락으로 벽면의 특정 지점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연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 연하는 문득 친정어머니께 들었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의 친가 가문이 대대로 땅의 기운을 읽고 수맥을 찾아내는 비책을 가졌으나 박 씨의 아버지가 가문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그 비기가 실전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나 그녀의 간절한 눈빛은 연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찾으라는 지시가 아니라 박 씨 가문이 숨겨온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연하의 삽질은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가문의 얽힌 비밀을 파헤치는 신성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밤마다 마른 우물을 파는 이유가 실은 박 씨 가문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함이라는 헛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의 시샘과 탐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인근 산속에 숨어 지내던 산적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밤, 3명의 험상궂은 사내들이
시퍼런 칼날을 앞세우며 폐가에 무너진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던 연하와 시어머니를 마당으로 끌어내며 거칠게 위협했지요. 이 미친 여편네야. 우물 속에 숨겨둔 금덩이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저 노인네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산적 두목의 고함에 최 씨 부인은 사들사들 떨었으나 연하의 눈빛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어 산적들에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보물을 찾으신다면 우물이 아니라 저 뒤쪽 밭으로 가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산을 그곳에 정성껏 묻어두었으니까요. 연하의 말에 눈이 먼 산적들은 앞다투어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사방에서 진동하는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산적들의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연하가 몇 달 동안 마을의 온갖 오물을 모아 지극정성으로 일군 똥밭은 이미 일반적인 농토의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거름 저장고나 다름없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냐.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산적들은 보물 대신 시커먼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구역질을 하며 마당으로 굴러나왔습니다. 눈앞을 가리는 악취와 끈적이는 걸음에 혼비백산한 산적들은 칼마저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연하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옷깃에 묻은 흙을 털어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힘없는 아녀자가 흉기 든 사내들을 기지로 물리치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향한 비웃음을 거두고 조금씩 존경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똥밭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명당골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가 정성껏 일군 똥밭을 보며 혀를 내둘렀으나 어느 날 아침 그 밭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오물로 뒤덮여 있던 밭 위로 수천 개의 푸른 새싹이 고개를 내민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잡초라 여겼던 사람들은 새싹이 자라나며 풍기는 독특하고도 청아한 향기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향기는 똥밭의 악취를 단숨에 덮어버릴 만큼 강렬하고도 깊었습니다. 지나가던 늙은 약초꾼 한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밭둑에 앉아 새싹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것은 백출이 아니냐. 그것도 이리 기운이 넘치는 백출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백출은 당시 조선에서 기력이 쇠한 이들을 살리는 귀한 약초였으나 재배가 까다로워 대부분 청나라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들여오던 귀물 중의 귀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하가 매일같이 쏟아부었던 오물 속의 질소 성분이 오히려 백출의 뿌리를 단단하게 키우고 향을 깊게 만드는 천혜의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땀방울을 닦으며 백출의 잎사귀를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미친 과부 대신 백출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양의 거상들이 연하의 밭 앞에 줄을 섰고 백출 한 뿌리의 금값에 달하는 엽전 뭉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흙투성이었으나 그 손 안에서 피어난 하얀 약초는 분토 속에 숨겨진 진정한 황금이었습니다. 연하는 첫 수확의 기쁨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상에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없이 밥상을 바라보며 연하의 손등에 마른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백출의 수확이 한창이던 어느덧 계절은 무더운 한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지는 달구어진 가마솥처럼 뜨거워졌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씨가 계속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고 애써 수확한 귀한 약초들도 뜨거운 열기에 시들어 향을 잃어가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하는 귀하게 키운 백출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며 밤마다 우물 속으로 내려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가리켰던 그 북쪽 벽면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단단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연하는 정과 망치를 들어 그 단단한 안반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손목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연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정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안반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더니 그 틈 사이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 대신 얼음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냉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물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겨울의 한복판으로 돌아간 듯 서늘해졌고 연화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은 어느새 하얀 서리로 변해버렸지요.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천연의 얼음굴이자 냉기맥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 대신 손짓으로 가르쳐 주었던 비책은 바로 이 서늘한 생명의 구멍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정비하여 천연 석빙고를 만들었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에서도 연화의 우물 속에 보관된 백출은 갓 채취한 듯 싱싱함을 유지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양의 내의원들과 대형 약방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다른 상인들의 약초는 열기에 썩어 문드러질 때 연화의 백출은 서슬퍼런 냉기를 머금고 전국 최고의 약효를 자랑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막대한 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명당골의 폐가는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품은 보물창고가 되었고 연화의 이름은 한양 북촌까지 파죽지세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이 냉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처럼 차가운 이 기운이 이제는 자신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한양 북촌의 화려한 저택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던 박상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똥밭과 흉가 문서만 들려 내쫓았던 조강지처 연화가 변방의 황무지에서 전국 최고의 약초 거상이 되어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였지요. 박상인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 들고 있던 술잔을 내던지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미련한 여편네가 어찌 그런 천운을 얻었단 말이냐. 내 덕에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주제에 감히 나보다 더한 부를 누리다니.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상인의 마음속에는 미안함 대신 지독한 시기심과 탐욕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새로 맞이한 부인의 가문인 이 판서 댁의 권세를 빌려 관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지요. 유배자 신분인 여인이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은 분명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이며 그 재산은 마땅히 국고로 환수되거나 본가인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명당골에 수십 명의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슬퍼런 기세로 연화의 집을 에워싸고는 다짜고짜 우물과 밭에 금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관원들을 이끌고 온 박상인의 신복은 거만한 자세로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유배 중인 박씨 가문의 여식 연화는 듣거라. 죄인의 신분으로 허가 없이 약초를 재배하고 상업에 종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니 이 모든 밭과 우물을 즉시 압류하라는 사또의 명령이다. 난약허역할 시에는 엄중한 형벌이 따를 것이니 그리할라.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관원들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물이 서린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으려는 남편의 비열한 술책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당당히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서방님이 직접 저에게 내어준 분토요. 이 우물은 버려진 채 방치되었던 마른 구멍이었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도록 일궈낸 결실을 어찌 부정한 이득이라 하십니까?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억지입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박상인의 사주를 받은 관원들에게 연화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간곡한 외침을 무시한 채 창고의 문을 부수고 정성껏 갈무리에 둔 백출 가마니를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흙먼지 속에 짓밟히는 하얀 약초들을 보며 연화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으나 입술을 깨물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관원들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부서진 가구와 짓밟힌 약초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참담한 심정으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날 이후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던 최 씨 부인의 눈에는 서슬 퍼런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의 떨리는 어깨를
마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믿기지 않게도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천천히 떼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제 아비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문을 도둑질한 악기란 말이다. 연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지요. 수년 전 박 씨의 부친이자 최 씨 부인의 남편이 급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일은 사실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출세에 눈이 먼 박 씨가 가업을 하루라도 빨리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가 마시는 탕약에 은밀히 독을 탔던 것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놈이 아비의 약사발에 가루를 타는 것을 보았지만 차마 내 자식을 내 손으로 관가에 넘길 수 없어 차라리 혀를 깨물고 벙어리가 되기로 결심했었지. 하지만 이제 저놈은 제 어미와 조강지처까지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최 씨 부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박 씨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가문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유서까지 조작하여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남편이 실은 인면수심의 살인자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하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그놈이 태워버린 유서는 가짜였다. 내 시아버님께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진짜 유서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셨지. 내가 너를 이곳 명당골로 인도한 것은 단순히 유배를 온 것이 아니란다. 가문의 진실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던 것이야. 연하는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시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달빛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연하는 한동안 넋을 잃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지아비가 아버지를 해치고 가문을 가로챈 악기였다는 사실은 연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하지만 연하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씨는 조만간 자신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관원들이 약초를 압류해 간 뒤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장 품질이 좋은 백출과 비상용 곡식들을 우물 안쪽 서늘한 냉기굴 깊숙한 곳에 따로 숨겨두었었지요. 연하는 그 귀한 곡식들을 꺼내어 마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명당골은 극심한 가뭄과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백성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마님, 저희 같은 천한 사람들에게 이리 귀한 곡식을 내어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하를 미친 과부라 놀렸던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거친 손으로 백성들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는 단순히 곡식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똥밭을 일구며 깨달았던 농사 비법과 약초 재배 기술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이지요. 진정한 불안 창고에 쌓인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은 신의와 덕망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어느덧 명당골의 백성들은 모두 연하의 편이 되었습니다. 연하를 명당골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관원들이 다시 들이닥쳐 연하를 해치려 할 때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호미와 괭이를 들고 집 앞을 지켰습니다. 관가에서도 수백 명의 민심이 연하에게 쏠리자 함부로 공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보낸 관리들은 들끓는 민심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굴렀지요. 연하는 이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낱 거상의 아내로 살며 집안일만 돌보던 여인이 이제는 고을 전체를 품는 지도자로서의 지혜와 도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하는 박 씨의 비겁한 술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한 마리의 강인한 매와 같았습니다. 제14장 핵심 반전, 우물 바닥의 진실.
민심의 방패 뒤에서 잠시 숨을 돌린 연하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가리켰던 그 우물 바닥으로 다시금 내려갔습니다. 이제 백추를 지키는 냉기구를 넘어 시어머니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가문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차례였지요. 연하는 호미와 작은 칼을 들고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안반 틈새를 더욱 깊숙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씨름하던 연하의 손끝에 둔탁하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돌덩이가 아닌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물건이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었습니다. 그곳에는 겹겹이 오칠을 하여 습기에도 썩지 않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작은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지요. 상자의 겉면에는 박 씨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여 소중히 보관된 서책들과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등불을 가까이 대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불태웠다던 아버지의 진짜 유서였습니다. 유서에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연하와 최 씨 부인에게 맡긴다는 내용과 함께 아들 박 씨의 탐욕을 경계하며 그가 저지른 비행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을 더욱 크게 뜨게 만든 것은 유서 밑에 깔린 낡은 장부였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한양의 세도가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관직을 사고 팔았던 매관매직의 기록과 그들이 한패가 되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비자금의 흐름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였지요. 박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타락을 미리 예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들의 숨통을 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곳 명당골의 마른 우물 바닥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정의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물 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최 씨 부인은 연하가 들어올린 상자를 보자마자 마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척하며 아들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아야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이 상자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배신자 박 씨를 단죄하고 억울하게 쫓겨난 두 여인의 명예를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연하는 유서와 장부를 품속 깊이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똥밭에서 자란 백출이 그들의 몸을 살리는 약이었다면 이제 우물 바닥에서 건져 올린 이 진실은 박 씨 가문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연하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박상인의 안색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우물 속에서 무언가 괴짝이 나왔다는 첩보를 들은 순간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목줄을 잴 아버지의 진짜 유서와 비자금 장부임을 직감했지요. 탐욕으로 가득 찼던 박상인의 눈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광기 어린 사리가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편네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모조리 흙 속에 묻어버려야 해. 박상인은 더 이상 관가나 하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자객들을 거액의 엽전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고는 칠흑 같은 금은 밤을 틈타 직접 말에 올라 명당굴로 향했지요. 그의 등 뒤로 휘날리는 검은 도포 자락은 마치 죽음을 몰고 오는 저승사자의 옷자락처럼 불길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연하의 폐가 주변으로 발소리를 죽인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객들은 연하와 시어머니가 잠든 방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화약을 배치했습니다. 박상인은 멀찍이 떨어진 언덕 위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횃불이 밤바람에 일렁이며 춤을 추었지요.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박상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뻘건 불꽃이 초가집의 마른 볏짚을 타고 타올랐습니다. 순식간에 화마는 흉가를 집어삼켰고 밤하늘은 붉은 불꽃과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잠결에 매캐한 연기를 마시고 깨어난 연하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이미 출입구는 무너져 내린 석가래와 거센 불길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연하는 타오르는 열기에 숨이 막혀왔으나 끝까지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박상인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혹여나 살아남아 도망치는 자가 있을까 봐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집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뜨거운 열기에 창문지가 타 들어가고 방 안의 공기가 증발해버릴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불길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혀를 낼름거리며 두 여인을 조여왔습니다. 연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품속에 갈무리한 유서와 장부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의 치가 떨렸으나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컸던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두 여인의 머리 위로 타오르는 불꽃은 마치 세상의 온갖 악업을 태워버릴 듯 사납게 타올랐습니다. 방 안은 이미 시뻘건 불길이 천장을 집어삼켜 석가래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러왔고 살갗을 태울 듯한 열기에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지요. 연하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밖에서는 자객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번득이고 있었기에 정문으로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연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여름에도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던 그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연하는 타들어가는 문살을 어깨로 밀어 젖히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등 뒤를 바짝 추격해왔고 머리카락 끝이 열기에 오그라드는 절박한 순간이었지요. 연하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은 채 주저없이 우물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우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화마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두 사람의 타버릴 듯한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연하는 냉기맥이 솟아나오던 안반 틈새를 살폈습니다. 지난번 유서를 찾기 위해 파헤쳤던 그 구멍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이어져 있었지요. 연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놀랍게도 그 지하 통로는 단순한 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전란이나 변고를 대비해 가문의 조상들이 은밀히 닦아놓았던 비상 통로였지요. 축축하고 어두운 길을 한참이나 기어갔을까. 저 멀리서 은은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출구가 보였습니다. 연하와 최 씨 부인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풍경은 실로 기묘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편 박 씨가 연하를 내쫓으며 그토록 차지하려 했던 마을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청룡론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박 씨는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인 줄로만 알고 연하에게 똥밭을 주는 대신 자신이 이 땅을 독차지했었지요. 하지만 지하 통로를 통해 빠져나온 연하는 보았습니다. 똥밭에서 흘러나온 기름진 진액과 수분이 이 지하 길을 따라 박 씨의 논으로 스며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뒤를 돌아보니 연하가 살던 폐가는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두 여인이 그 안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으리라 믿고 기뻐하며 한양으로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박 씨가 가진 가장 비옥한 땅 아래에서 그의 목숨을 앗아갈 진실의 문서를 가슴에 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연하의 뺨을 적셨으나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연하는 단 하룻밤도 쉬지 않고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품 안에는 시아버님이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낸 진짜 유서와 박 씨의 매관매직 증거가 담긴 장부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연하의 옷자락은 검은 그을음으로 얼룩지고 발등은 다시금 터져 피가 흘렀으나 그녀의 눈빛은 한양 도성을 비추는 차가운 새벽별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양 북촌의 박 씨 저택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와 시어머니가 불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박 씨는 이제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고 믿었지요. 그는 권세가인 이판서와 마주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장차 얻게 될 높은 관직에 대해 논하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 갑자기 대문을 박차고 한 무리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 같은 고함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연하의 조력자이자 비밀리에 박 씨의 비리를 조사해온 젊은 어사였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씨는 당황하여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사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박 씨를 굽어보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박 씨는 듣거라. 내가 출세를 위해 친아버지를 해치고 조강지처와 생모를 죽이려 한대역죄를 범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당장 을금부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가릴 것이다. 을금부 추국장에 끌려온 박 씨는 처음에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 판서의 권세를 믿고 증거도 없이 명망 있는 상인을 모함하느냐 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그때 추국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하는 검게 탄 옷을 입은 채 분노와 슬픔이 서린 목소리로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방님, 아니 박 씨는 보시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저를 불길 속에서 살려내셨고 당신의 추악한 죄상을 밝힐 증거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연하는 우물 바닥에서 찾아낸 오칠 상자를 열어 진짜 유서와 비자금, 장부를 어사에게 바쳤습니다. 유서에는 박 씨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정황이 생생히 적혀 있었고 장부에는 박 씨가 이 판서에게 바친 수만 양의 뇌물 기록과 매관매직의 실상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하얀 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박 씨는 유서가 가짜라며 끝까지 발악했으나 함께 배석했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어 그날의 참상을 증언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피 섞인 증언과 명확한 증거 앞에 박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숨만은 살려달라 애걸했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판서 역시 장부의 이름이 오른 것이 탄로나 그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포박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백성들은 을금부 담장 밖까지 모여들어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박 씨를 향해 돌을 던지며 규탄했습니다. 연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눈을 감고 시아버님의 억울한 넋을 기렸습니다. 분토 속에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대낮 아래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연하의 소리 없는 눈물은 그 어떤 통곡보다 깊은 카타르시스를 자아냈습니다. 박 씨가 을금부로 끌려가 죄를 문초받는 사이 명당골에서는 더욱 기이하고도 통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연하를 내쫓으며 가로챘던 비옥한 청룡론이 하루아침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논에서 올라오는 고약한 악취에 코를 막으며 박 씨의 천박한 욕심이 땅을 망쳤다며 혀를 찼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연하가 처음부터 설계했던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복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박 씨가 자신에게 내어준 똥밭이 청룡론보다 지형이 훨씬 높은 고지대라는 점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지요. 연하가 수개월 동안 고을의 온갖 오물을 사들여 밭에 쏟아부었던 것은 단순히 거름을 만들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밭 아래로 흐르는 물길을 은밀히 손보아 똥밭에서 걸러진 진한 오폐수가 지표면 아래를 따라 박 씨의 논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논이 갈수록 푸르러지는 것을 보고 그저 땅이 비옥해진 줄로만 믿었으나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독한 오물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이었지요. 결국 박 씨가 연하를 죽이려 불을 질렀던 그날 밤 지하의 물길이 터져 나오며 박 씨의 논은 거대한 오물 저장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방님, 아니 박 씨, 당신이 그토록 탐냈던 비옥한 땅은 사실 제가 일군 분토의 찌꺼기를 받아먹던 곳이었소. 당신의 욕망이 깊어질수록 땅은 썩어갔고 당신의 탐욕이 커질수록 그곳의 악취는 당신의 영혼처럼 고약해졌던 것이지요. 연하는 유배지로 떠나기 전 박 씨를 마주하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독차지하려 했던 황금 같은 땅이 실은 연하가 버린 오물의 쓰레기통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연하가 직접 손으로 일구었던 똥밭은 오물이 모두 아래로 빠져나가고 비옥한 진액만이 남은 천혜의 약초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결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가장 높은 곳에 서고자 했으나 가장 낮은 곳의 오물 속에 잠겼고 연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오물을 만졌으나 가장 높은 곳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똥밭에서 피어난 하얀 백출 향기는 명당골 전체를 뒤덮으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엄중하고도 단호했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들을 주무르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던 박가는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하고도 공평한 형벌은 따로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박가에게 그가 조강지처와 생모를 내쫓았던 바로 그 명당골의 흉가로 유배를 가서 평생 그 똥밭을 일구며 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박가는 형틀에 묶인 채 비참한 몰골로 다시 명당골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비단 도포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을 지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제 어미를 버리고 아내를 죽이려 한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뿌린 악취를 이제 내가 직접 치우며 살 거라. 박가가 도착한 폐가는 그가 불을 질러 뼈대만 남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손톱이 다 닳도록 그곳을 정리하고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똥밭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밭은 연하의 지혜로 비옥해진 보물창고가 아니라 박가의 죄업이 고여 썩어가는 고통의 터전이 되었지요. 그는 매일같이 오물을 뒤집어쓰며 밭을 일구었으나 그가 심는 것들은 하나같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렸습니다. 반면 박가를 도와 연하를 괴롭혔던 이 서방과 자객들 역시 관가에 붙잡혀 엄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박가의 새 부인이었던 판서댁 여식은 가문이 풍비박산 나자 친정으로 쫓겨나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지요. 악한 의도로 쌓아올린 공든 탑은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그 주인을 덮치는 법입니다. 연하는 멀리 언덕 위에서 박가가 밭에서 뒹구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통쾌함보다는 한 줄기 허망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지압이라 믿었던 사내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연하는 다시는 이 땅의 탐욕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 바퀴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오물을, 덕을 쌓은 자에게는 향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연하는 마침내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모시고 한양 북촌의 안방마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저택은 예전처럼 탐욕과 사치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지요. 연하는 가장 먼저 집안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게 하였고 곳곳에 화려한 비단 대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남긴 막대한 재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재물을 털어 전국 곳곳에 약방을 세우고 명당골에서 터득한 백출 재배법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연하를 우러러보며 인수를 펼치는 보살이라 칭송했으나 정작 연하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시어머니의 곁을 지킬 뿐이었지요. 말문을 되찾은 최 씨 부인은 연하의 손을 잡고 매일 같이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두 여인은 비록 험난한 세월을 건너왔으나 그 시련이 서로를 맺어준 가장 단단한 인연의 끈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유배길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던 그 마음이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깊은 신뢰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푸른 봄날, 연하는 뒷마당에 새로 판 우물가에 섰습니다. 우물 옆에는 명당골에서 가져온 흙으로 정성껏 일군 작은 밭이 있었고 그 위로 하얀 백출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연하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곁에 선 최 씨 부인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침뱉던 분토 속에 이토록 귀한 약초가 숨어 있었고 물 한 방울 안 나오던 마른 우물 바닥에 우리를 살릴 진실이 잠들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아 황금을 찾지만 진정한 황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땀방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몸소 겪으며 깨달았던 것이지요. 연하는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수동적이고 연약했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풍파를 이겨낸 강인하고도 지혜로운 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고 무너진 폐허 위에서 희망을 일궈낸 연하의 삶은 한양 도성의 수많은 여인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 되지만 연화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에 속아 소중한 인연과 진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곳일지라도 그곳을 진심으로 일구는 이에게는 반드시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황금이 화답하기 마련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으니 지극한 정성 앞에서는 하늘도 감동하여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분토와 같은 시련이 닥칠지 모르나 그 속에 숨겨진 황금을 찾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